네, 11월 15일 월요일 NH투자증권의 모닝 미팅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주말 미국 주식시장은 상승 마감했습니다. 인플레이션 우려 속에서도 시중금리가 크게 변동하지 않아서 기술주를 중심으로 올랐습니다. 다우지수 0.5% 상승했고 S&P 500은 0.72%, 나스닥은 1% 올랐습니다. 에너지와 유틸리티를 제외한 9개 섹터가 상승을 했습니다. 커뮤니케이션 섹터가 1.7%, 테크놀로지도 1.2% 올랐습니다. 페이스북에서 사명을 메타로 바꾼 메타가 4% 올랐고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알파벳의 주가도 1%대 상승을 했습니다. 최근 상장한 전기 트럭 회사 리비안의 주가는 상장 이틀째 거래에서 5% 추가로 올랐습니다. 반면 테슬라 주가는 3% 하락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보유 주식을 매도한 것이 악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미시건대 11월 소비자 심리지수 예비치는 66.8로 전월의 71.7보다 낮았고 전문가 예상치인 72.5를 하회했습니다. 유가는 WTI가 전일 대비 1.1% 내려서 배럴당 80.7달러로 마감을 했습니다.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1.57%로 소폭 올랐고 금 가격은 온스당 1,868달러로 0.2% 상승했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95.1로 약보합 마감했는데 12개월 내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1.2원 내린 1,179.6원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자료는 채권과 크레딧, 대체 투자, 그다음에 산업기업 분석 리포트가 있는데요. 채권 전략 발표할 텐데요. 최근에 인플레 우려 계속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채권 위클리 강승원 연구원입니다. 네, 지난주에 그 10월 미국 CPI가 6.2%를 기록하면서 3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고요. CPI 전망 CPI 숫자 나오고 나서부터 이제 내년도 조기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재부각되는 모습입니다. 두 가지 나눠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실제로 내년도에 연준이 금리를 올릴 거냐라는 질문 하나랑, 두 번째는 실제 시장 금리 움직임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이 두 가지 질문을 나눠서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일단 저희는 기준금리 관련돼서는 내년도까지 여전히 동결 전망 유지하고 있습니다. 작년 8월 달에 연준이 평균 물가 목표제도 도입하면서 사실은 굉장히 좀 많은 통화정책 프레임 변화가 있었고, 그래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 성명서에 어떤 문구가 있냐면 기대 인플레이션만 안정적으로 유지되면 물가도 뭐 스테이블할 거고 완전 고용도 갈 수 있다. 그러니까 평균 물가 목표제도의 핵심은 실제 물가 그 자체가 아니라 기대 인플레이션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반대로 말하면 기대 인플레이션의 연준의 통제를 벗어나지 않는 이상 조기 금리 인상을 고민할 이유는 없다. 이렇게 일단 봐주시면 되고요. 그럼 지금 연준이 판단하고 있는 기대 인플레는 뭐냐라는 건데, 저희가 흔히 기사나 이런 데서 보시는 BEI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가채, 국채 둘 다 유가증권 가격이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왜곡이 있을 수 있는 거고, 연준이 보통 경기 전망할 때 쓰는 모델이 있습니다. 이 모델에 따르면 코어 PC, 그러니까 핵심 근원 물가가 1%포인트 올라가면 기대 인플레가 한 20bp 정도 오른다라고 나와오는데, 가장 최근 데이터 9월 코어 PC가 4.4니까 이걸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을 치환해 보면 대략 한 2.48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평균 물가 목표제도 프레임 속에서 한 2.5, 2.6까지는 버틸 수 있다라고 보면, 사실 아직까지는 연준 모델에 의하면 기대 인플레이션의 통제를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기본적으로 연준이 계속해서 물가는 일시적이라는 비율을 버리지 않는 이유도 본인들 모델에 의거해서 나오고 있는 얘기다라고 보고 있고, 저희 역시도 결국 이거는 시간을 버는 거고, 내년도 1분기 이후에 물가 안정화되면 연준도 시장도 금리 인상 전망 철회, 뭐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일단 기준금리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도 동결 유지하고요. 다만 이게 기준금리가 동결될 거냐랑 노이즈가 있을 거냐는 다른 얘기라서 당분 어쨌든 미국 경기는 개선이 될 거고, 일단 연준 입장에서도 본인들 모델보다도 훨씬 기대 인플레가 높기 때문에 버벌로,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구두 경고는 계속 나올 겁니다. 그래서 당분간 노이즈 이어지고 경기 좋아지면 일단은 장기 금리의 방향 여전히 위쪽으로 본다. 그리고 아마도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 자체가 계속해서 1분기까지 높아질 수 있어서 뭐 실질 금리 정상화 차원에서 계속해서 미국 금리는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연준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 어느 정도 레벨인 거야? 아까 목표치가 2%인데 2.48이면 감내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벗어나야지 그러면 연준이 감내하기 힘든 그러니까 수준인 거예요?
기본적으로 연준이 평균 물가 목표제를 도입했을 때 평균의 기간을 얘기해주지 않았지만 과거 한 4, 5년 정도 보면은 기본적으로 2.5, 2.6까지는 이제 충분히 평균 2% 나오는 숫자거든요. 그럼 이게 이제 코어 PC 기준으로 얼마가 돼야 되는 거냐? 대략 이제 코어 PC가 이제 한 5% 가까이 가면 그때부터 연준도 모델에 의거했을 때 기대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이 좀 많이 생기는 레벨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10월 PC가 다다음 주에 발표가 되는데요. 이제 다음 주죠. 발표가 되는데 그 숫자를 좀 봐야겠지만 아직까지는 연준이 본인들 모델에 의거해서 지금 당장 굉장히 위험하다는 판단을 내리지 않을 것 같고요. 실제로 10월 CPI 발표되고 나서도 일부 연준 위원들이 아직까지 괜찮다는 콜을 하는 것도 결국 이런 모델에 의거하고 있다. 이 모델 자체는 특정 지역 연은의 모델이 아니라 전체 연준 모델이기 때문에 이걸 좀 보면서 저도 지금 트래킹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인플레하고 글로벌 금리 리포트 발표하겠습니다. 신환종 연구원입니다. 예,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미국채 금리 지난주에 미국 CPI 6.2, 그다음에 근원 CPI 4.6 나오면서 급등했는데 글로벌 전체적으로 전부 다 마찬가지로 급등을 이제 했습니다. 아마도 이제 그 CPI가 예상치를 웃돌았던 것들 때문에 이런 3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 그냥 예사가 아닌 것 같다. 이런 판단들이 좀 많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화정책 기축적으로 좀 빨리 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면서 힘을 받으면서 지난주에 1.56에서 1.44까지 빠졌다가 지금 그대로 다시 급등을 했는데 저희들은 당분간 연말 연초까지 상당히 하단을 계속 지그재그로 올릴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신흥국들은 먼저 금리를 올리고 있는데 브라질, 러시아, 터키 이어서 멕시코도 지난주 25bp씩 금리 상승을 금리를 인상시켰습니다. 이런 추세가 아마 내년도까지 계속 이어질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상입니다. 네, 다음은 크레딧 전략 중국 크레딧 중국 부동산 이슈 관련 리포트입니다. 김준용 연구원입니다. 네, 중국 크레딧 위클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중국 부동산 기업 관련해서 작성했고요. 최근 아시아 크레딧 동향부터 말씀드리면 중국 크레딧 계속해서 약세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주에는 중국 CDS 프리미엄이 10bp까지 좀 상승하면서 투자 등급도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왕커그룹 그리고 헝다그룹에 대한 루머가 확산되는 등 좀 중국 부동산 기업에 대한 우려가 높은 반면에 이로 인한 좀 정책 기대감도 높아지면서 높은 변동성 나타내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헝다그룹 이슈가 중국 부동산 산업 전반으로 좀 번지는 모양새를 나타내면서 오히려 중국 정부의 부동산 기업에 대한 완화 정책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중국 부동산 기업들의 자금 조달이 크게 악화되면서 연쇄 디폴트 우려 확대되었는데요. 일단 회사채 만기 측면에서 보시면 내년 상반기까지 중국 부동산 기업 채권 만기가 약 1,040억 달러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지금 중국 부동산 기업 중 50% 이상이 지금 싱글비 등급 이하이고요. 여기에다가 부동산 경기 역시 둔화되면서 자체 현금 흐름 창출력 크게 악화되었습니다. 따라서 중국 정부가 나서지 않을 시에는 중국 부동산 기업 추가 디폴트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중국 정부의 부동산 기업에 대한 완화적 정책 기대감이 확대되었는데요. 중국 금융당국은 일단은 부동산 기업들이 자산 그 프로젝트를 매각할 때 매수자의 부채 비율에 영향 없이 자산을 인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완화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인민은행은 중국 부동산 개발 업체들에 대한 은행 대출이 10월 급격히 증가했다라고 발표를 했고, 여기에다가 10월 들어서 모기지 대출 역시 증가세로 돌아섰다라고 언급한 상황입니다. 여기에다가 세계 레드라인 역시 좀 한시적으로 완화해 줄 것으로 기대가 좀 높아지면서 최근 들어서는 중국 정책 기대가 높아지고 있고 중국 부동산 기업 주식이든 채권이든 모두 반등 흐름 보이고 있고 반등 흐름은 이번 주에도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글로벌 리츠 주간 리츠지수 하락 관련 리포트고요. 홍지환 연구원입니다. 네, 지난 한 달간 5% 정도 상승하던 글로벌 리츠 지수 지난주에는 마이너스 0.5% 하락하면서 조정을 좀 받았고요. 섹터 단으로 보시면 호텔과 리테일의 약세폭이 좀 컸습니다. 소비자 신뢰 지수가 좀 부진하면서 리테일 리츠들 하락하는 모습 보였고 주간 단위로 집계되는 미국의 호텔 영업 지표가 좀 전주 대비 부진하면서 좀 하락을 이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번 주에 업데이트를 가지고 온 국가는 호주고요. 호주가 사실 미국이나 다른 나라 대비해서 좀 부진한 모습 보여왔었는데 그림 2번 보시면 사실 반복적인 봉쇄 정책을 사용을 해서 지금 봉쇄 지수가 굉장히 높은 상태입니다. 향후에 저희가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포인트 중 하나가 앞으로는 이제 이런 호주가 위드 코로나 정책 시행하면서 눌려있던 오피스와 리테일 경기가 좀 회복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실제로 이제 그림 3번 보시더라도 지금 재작년부터 이어졌던 이동 제한에도 지금 호주 리테일 업체들의 매출액 거의 2019년도에 근접한 상황이고 고용 시장도 빠르게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실물 부동산 가격들은 이미 2019년도 수준을 모두 다 회복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호주 리츠의 투자 매력을 높여주는 요인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주거용 리츠를 좋게 보시는 것 같았었는데 그 일주일 동향 어땠는지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네, 주거용 리츠 지지난주에 하락했던 부분들 좀 회복하는 모습 보였었고요. 지금 저희가 트래킹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지표가 지금 뭐 주택 가격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리츠들이 좀 월간으로 발표하고 있는 임대료 변동률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뷰 자체가 가격 자체가 2020년도에 한 1년 반 동안 상승을 해왔기 때문에 그에 후행해서 지금 임대료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추세 이어지고 있어서 긍정적인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 홍콩 쪽이 좋았던 뭐 뉴스플로 같은 게 있나요? 홍콩 쪽은 사실 지금 홍콩 쪽 리츠를 보시면 거의 대부분이 리테일 쪽이고요. 그래서 이게 뭐 그 실물 부동산 경기를 반영해서 굉장히 움직인다라기보다는 그 증시 변동에 따라서 지금 굉장히 변동성이 커진 상황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원자재 리포트인데요. 농산물 투자 관련 리포트입니다. 황병진 연구원입니다. 네, 원자재 시장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원자재 시장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S&P 골드만삭스 상품 지수 기준으로 플러스 0.22% 4주 만에 상승 반등을 했습니다. 산업금속과 기금속, 농산물 섹터는 각각 3.2%, 3.06%, 4.19% 상승률로 한 주를 마감을 한 반면에 에너지 섹터가 지난주도 마이너스 1.72% 하락하면서 원자재 지수의 상승률 자체는 좀 제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원자재 시장에서 나타났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면 미국의 10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급등을 하면서 기대 인플레이션이 10년물 기준으로 2.7%대까지 올라갔고요. 동기간의 실질 금리가 재차 마이너스 1.2%대까지 후퇴하면서 달러 강세 속에서도 인플레이션 해지라고 하는 그런 수요가 원자재 시장 전반에서 강세 요인으로 좀 작용을 했습니다. 에너지 섹터가 지난주에 약세를 보였던 대표적인 이유라고 보면 미국 정부가 전략 비축유를 방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제기를 했고요. 지난주 월간 전망을 발표를 했었던 미국 에너지 정보청이 유가가 최근까지 상당히 급등을 했기 때문에 수요가 일부 둔화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단기 수요 전망을 하향 조정함에 따라서 유가의 하방 압력으로 좀 작용을 했습니다. 저희 내년 2분기 이후에는 유가는 하향 안정화될 거다라고 보지만 올해 연말과 내년도 연초까지는 여전히 유가의 오버슈팅 가능성이 유효하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11월부터 북반구 에너지 시장 같은 경우에는 계절적인 재고 감소세가 나타나면서 성수기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은 예상보다 추운 날씨 예보가 나오게 되게 되면 석유뿐만 아니라 가스 가격이 언제든지 상방 변동성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크다라는 점 여전히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농산물 섹터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전 세계 농산물 수급 전망 통해서 한번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단기적으로 지난 5월에 소멸됐던 라니냐가 재발을 하고 에너지 대란 속에서 비료 가격이 급등을 하면서 농산물 섹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2020년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사실상 나타났었던 농산물 섹터의 강세만큼 이번 농산물 섹터의 강세는 크지는 않을 거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이번 사이클에서는 좀 선별적으로 보자라고 좀 말씀드립니다. 이미 지난 2분기에 피크아웃 했던 대두와 옥수수 가격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하향 안정세가 유효하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라니냐라든가 아니면 비료 가격 급등에 노출되는 농산물은 곡물종에서는 유일하게 소맥 가격만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 저희 곡물보다는 소프트 커머더티 쪽이 좀 여파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농산물 투자는 선별적으로 접근하시기를 권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 이슈가 됐던 연료탄 가격이 최근에 조금 하락을 좀 보였는데 동향하고 전망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네, 연료탄 가격이 한때 뉴캐슬 FOB 6,000kcal 기준으로 $250 이상까지 급등을 했다가 중국 당국이 시장 개입에 나서면서 한때 $120대까지 급락을 했던 바 있습니다. 중국 당국은 이 연료탄 가격에 대해서 캡을 씌우려고 하는데요. 톤당 440위안, 약 $68
$10달러 정도로 캡을 씌울 텐데 이게 시행되는 날짜가 내년 5월부터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 4월까지는 중국 당국의 시장 개입으로 인해서 연료탄 가격이 더 가파르게 빠지진 않을 거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최근에 중국 당국이 연료탄 가격이 가파르게 빠지면서 했던 발언이 시장이 우려하는 것만큼 가파르게 연료탄 가격을 뺄 생각은 없다라고 하면서 우려를 좀 불식시킨 바 있습니다. 그래서 재차 최근에 연료탄 가격 같은 경우에는 톤당 $150 정도 수준까지 반등을 했고요. 올해 겨울 같은 경우에는 천연가스라든가 아니면 LNG 가격과 맞물려서 여전히 강세 가능성은 유효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산업기업 분석 리포트 이어서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바이오 산업 인덱스 리포트입니다. 박병국 연구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병국입니다. 최근 바이오 섹터가 많이 좋지 않습니다. 최근뿐만 아니라 올해 초, 작년 말부터 이렇게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10월, 11월에 들어오면서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 영향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비롯해서 뭐 대형주, 중소형주 할 것 없이 계속 수익률이 좋지 않은데 일단 이번 인덱스 자료를 통해서 첫 번째 해답을 1등 기업 통해서 1등 기업의 투자를 통해서 좀 찾아보고자 자료를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3페이지 서머리 보시면은요. 일단 삼성그룹이 지난 8월에 향후 3년간 240조 원의 투자 계획을 밝혔으며 그리고 4개 섹터 안에 바이오가 포함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11월 4일 인천경제청이 공개한 송도 509 삼성바이오로직스 공장 계획을 공개한 걸 보면은 2022년 증설을 시작해서 2023년에 이제 완공을 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투자안들이 조만간 공개가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단에서 보시면은요. 최근 바이오 약품 시장에서 향후 성장성으로 가장 주목받고 있는 부분이 유전자 세포 치료제입니다.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고 있는 2020년의 중반기, 후반기까지의 성장은 역시나 단일항체 의약품 시장이 계속 중요할 것이고 주도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단일항체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2020년 기준으로 1,600억 달러에서 매년 10% 성장을 하면서 2030년까지 3,900억 달러 시장 규모를 형성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제약사의 2, 3상 파이프라인 자체들이 다 단일항체들이 메인이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금 증설하고 있는 4공장 그리고 이후 단일항체 공장에 대해서도 수요는 충분할 것이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문단 보시면요.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랑 비교가 되는 게 이제 글로벌 론자라는 CDMO 기업인데 론자랑 삼성은 좀 다릅니다. 삼성은 대규모 생산이 가능한 시장의 선택과 집중을 하는 기업이라면 론자 같은 경우에는 시장 규모가 작은 초기 분야라도 선 진입을 해서 퍼스트 무버가 되려고 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론자가 움직이는 행보에 따라서 시장이 좀 괜찮아지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좀 잘 따라가는 그런 구조인데 그래서 코로나19 mRNA 백신 같은 경우에도 론자가 먼저 시작을 하고 삼성이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GMP 레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론자가 움직이는 방식을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서 이후에 주목될 바이오 분야, 특히 이제 생산 분야에서 어떤 부분이 주목될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내 유망 기업 같은 경우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해외 유망 바이오 기업으로는 코디악 바이오 사이언스라는 나스닥 상장 기업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5페이지부터 키 차트나 중요한 그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그림 7번 보시면요. 삼성그룹의 향후 투자 발표가 이제 지난 8월에 있었습니다. 여기에 바이오가 포함이 됐고 아직 그 삼성바이오에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상태인데 제가 좀 기대하고 있는 거는 내년 1월 10일부터 열리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그 컨퍼런스에서 아마 삼성바이오도 갈 것이고 그때 아마 좀 중요한 발표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은 아마 5, 6공장 내용과 미국, 유럽 등까지도 공장 확대 내용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7페이지의 표 1번으로 넘어가시면요. 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공장별 같이 간단하게 나와져 있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부터 보시면 그림 9번부터 해서
론자, 우시바이오, 삼성바이오로직스, 캐탈런트와 같이 글로벌 CDMO의 이제 매출 영업이익, 캐펙스 그리고 캐펙스랑 매출 비율이 나와져 있는데 특이한 걸 보시면 삼성만 지금 2020년, 21년 오면서 캐펙스 비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경쟁사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4공장 증설 캐펙스 지출이 2022년부터 진행이 되면서 캐펙스 지출 뭐 비율 이런 게 올라오는 사이클이 이제 도래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림 13번을 보시면 일단 명확하게 그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14페이지로 넘어가셔서 14페이지의 두 번째 문단 보시면은요. 지금 론자의 얘기들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문단 먼저 보시면 지금 론자가 10월 12일에 진행한 캐피털 마켓데이 2021을 통해서 CDMO 사업에 대한 비전을 밝혔는데 여기에 대한 메인 얘기는 캐펙스 투자와 M&A 확대가 핵심이었고요. 그래서 2023년까지 캐펙스 매출 비율을 25% 수준까지 유지를 한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최근 매각한 그 특수 원료 사업부를 통해서 10억에서 20억 달러의 M&A를 사용할 것이다. 라는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공개했습니다. 그 15페이지의 그림 19번을 보시면 지금 뭐 MSD나 파이자나 이런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 때문에 주가가 좀 꺾인 부분은 있으나 이런 컨콜에서 투자 확대 얘기를 하면서 주가는 계속 회복을 하는 모습들을 또 보여주고 있다라는 게 핵심이고요. 그리고 삼성 같은 경우에도 이런 투자건들이 이제 조만간 발표가 될 것이라고 예정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림들은 좋아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에서 좀 핵심적인 내용들은 다 말씀을 드렸고 기업으로 넘어가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로 넘어가시면요. 네, 삼성바이오로직스 투자 의견은 바이로 유지를 하고 목표 주가는 100만 원에서 125만 원으로 상향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일항체 의약품 시장이 지금 시장의 전반적인 컨센서스가 연평균 19% 성장인데 이게 10% 성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1% 올려줘서 CMO 가치가 16조 정도 상승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가에 반영이 안 됐고 제 밸류에이션에도 반영이 안 된 게 결국 향후 투자 계획인데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2022년부터 증설하는 것을 인천경제청이 공개를 했기 때문에 조만간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이런 투자건들, 캐펙스 투자건들에 대해서 계속 공개를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장 2022년에 대한 실적의 우려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2분기, 3분기 계속 연속적으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는데 그래서 2022년 성장이 가능할 것이냐라고 의구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년 성장을 이끈 상공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증용 생산에 불과했기 때문에 2022년부터 풀캐파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 매출 성장만 22%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33% 전년 대비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해외 기업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50페이지로 넘어가셔서 코디악 바이오사이언스라고 엑소좀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인데요. 지금 코로나19의 영향으로 mRNA 백신의 전달 기술 지질 나노 입자가 주목되었습니다. 네, 근데 뭐 지금 최근 나온 글로벌 제약사들 딜을 보면은 지금 LNP뿐만 아니라 다른 RNA나 이런 핵산들을 운반하기 위해서 엑소좀 기술들에 대해서 딜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거는 글로벌 대표 CDMO인 론자가 올해 11월에만 엑소좀 약물을 생산 시설 확보하겠다라는 딜을 2건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앞으로 요 엑소좀 시장이 꽤 커질 가능성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일단 상장사가 거의 유일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장 여기가 39.5 달러 정도 목표 주가가 되어 있는데 현재가가 또 매우 낮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좀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네오위즈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입니다. 안재민 연구원입니다. 네, 네오위즈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표 주가를 32,000원에서 34,000원으로 상향하고요. 이 회사가 사실 이제 게임 시장 내에서 존재감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주로
웹보드 게임, 고스트 포커류 중심으로 했었고, 그다음에 퍼블리싱 게임 중심으로 출시를 했었는데 이제 22년부터 좀 자체 개발 게임들이 좀 많이 늘어납니다. 거기에다가 최근에 이제 관심이 많은 NFT 관련 게임에 대해서 출시를 좀 준비 중에 있고요. 내년도에 피해 거짓이라는 좀 게임이 하나 이제 기대작이 하나 출시가 될 예정에 있는데 이 부분들이 최근에 이제 동영상 공개된 이후에 좀 되게 좋은 반응들을 얻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뭐 브라운 더스트라든지 킹덤 오브 히어로즈라든지 과거에 좀 히트쳤던 IP에 재활용하는 부분들 이제 새로운 게임들로 출시하는 걸 포함해서 내년도에 한 8종 정도 신작을 출시할 계획이고 이 중에 절반 이상이 자체 개발 게임입니다. 그래서 조금 회사가 웹보드 중심에서 좀 변화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 좀 보여주고 있고요. NFT 관련해서는 당장 지금 게임을 공개하지는 않았는데 그래서 좀 금요일날 주가가 좀 빠졌는데요. 한 연말 아니면 혹은 연초에 다른 자리를 통해서 라인업을 공개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회사는 이제 모 회사인 네오위즈 홀딩스가 100% 보유한 네오플라이라는 회사가 있고요. 이 회사가 이제 블록체인 관련해서 그 뭐 검증하고 하는 이런 노드라는 기능이 있는데 이걸 좀 전담을 하고 있고 국내에서는 제법 그 기술력이나 이런 것들 좀 인정을 받았고 카카오 지갑이나 이제 클레이튼 관련해서도 이 네오플라이가 좀 그 사업을 같이 하고 있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회사가 이제 블록체인 관련된 기술을 이제 아마 제공을 할 거고 네오위즈는 게임 회사다 보니까 개발을 전담을 하게 될 거고요. 그렇게 이제 출시가 될 예정에 있습니다. 3분기 실적은 좀 많이 부진했습니다. 그 블레스 언리시드라는 게임이 출시를 해서 매출은 잘 나왔는데 매출 나오는 것만큼 마케팅 비용이나 그다음에 서버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좀 늘어나서 단일 게임으로 적자가 발생을 했고 그러면서 전체 영업이익도 좀 적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장 실적은 조금 실망스러웠지만 또 앞으로 좀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이 많아서 목표 주가를 상향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대한항공 정현승 연구원입니다. 네, 대한항공 말씀드리겠습니다. 3분기 실적은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고요. 시장 컨센서스를 거의 50% 이상 상회했습니다. 실적 호전은 화물 운임 상승, 그다음에 여객 탑승률 상승에 따른 고정비 부담 완화가 가장 핵심이었고요. 4분기에도 비슷한 그림이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고 3분기보다 4분기 실적이 더 좋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감안해서 2021년, 2022년 실적 추정치를 각각 30%, 18% 정도 상향 추정했습니다. 세부적으로 숫자를 보면 QOQ로 봤을 때 좀 의미가 있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객이 좀 특이한 상황인데요. 코로나 이후에 처음으로 운임과 수송량이 동시에 증가한 첫 분기를 기록을 했고요. 실제로 탑승률이 빠르게 상승하면서 뭐 여전히 예전보다는 많이 낮기는 하지만 상승폭이 매우 크고 이 효과가 이제 고정비 부담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화물 운임인데요. 화물 운임이 생각보다 더 좋은 상황이고요. 지금 킬로미터당 3분기 평균이 603원이었는데 10월달 추정키로는 지금 킬로미터당 700원이라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마 화물 부분이 4분기에는 더 좋은 실적을 기록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투자 전략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장기 사이클 관점에서 핵심은 이제 화물이 아니라 여객 수요입니다. 여객 수요가 2023년까지 수요가 회복이 되고 운임이 강세의 흐름을 계속 지속하면서 실적 개선이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고요. 항공 화물은 계속 피크아웃 우려들이 있지만 일단 여객이 천천히 회복이 되면 화물은 반대로 운임 강세로 수혜를 받을 수 있고요. 또 항공 화물이 피크아웃 하더라도 여객이 메이크업 해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23년까지 이제 실적 회복이 계속되는 그림이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운송기업 내 탑픽 관점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이트진로부터 발표하겠습니다. 조미진 연구원입니다. 네, 하이트진로 금요일날 실적 발표했고요. 3분기는 역시나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소주, 맥주 모두 두 자릿수로 감소했습니다. 최근 위드 코로나를 선포하면서 그러나 이제 11월부터 업황은 회복되고 있는 모습 포착되고 있고요. 탑라인은 따라서 4분기부터 플러스 전환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제 초반 경쟁이 다소 또 심한 상황이라서 수익성은 탑라인에 뒤따라오는 양상이지 않을까 합니다. 전반적 투자 심리는 연말 기점으로 이전 대비 개선될 전망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DI파워 윤효동 연구원입니다. 네, DY파워 3분기 실적 말씀드리겠습니다. 3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은 976억 원, 영업이익은 85억 원으로 컨센서스 상회하였습니다. 중국을 제외한 모든 지역의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약 80%가량 상승하였는데요. 중국은 예상했던 대로 인프라 투자 모멘텀이 둔화되면서 25% 역성장 기록하였습니다. 지금 중국 굴삭기 시장이 판매량이 마이너스로 돌아선 이후부터 지금 주가 하락폭이 과다했는데요. 현재 주가 기준으로 2022년 PER은 5배 이하로 기계산업 평균 12배 대비 과도하게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시장에서 우려 요인으로 보았던 중국 의존도도 이번 3분기에는 2분기 대비해서 크게 하락하였고 또 선진 시장에서도 양호한 실적 계속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제시하는 타겟 PER 9배가 적정범위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손해보험업 3분기 실적 코멘트입니다. 정준섭 연구원입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 날 삼성, DB, 현대, 메리츠 이렇게 거의 대부분 손보사들이 한날 한시에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순이익 기준 컨센 비교해 보면요, 삼성화재는 컨센서스 부합했고 DB, 현대, 메리츠는 소폭 상회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삼성 제외 이익권사가 이제 삼성화재보다 더 양호한 손해를 기록한 게 좀 좋은 실적을 낸 이유인 것 같고요. 내용은 이제 전반적으로 뭐 시장이 예상했던 부분 거의 부합했습니다. 뭐 별다른 이제 일회성 요인이나 뭐 주목할 만한 특이한 요인은 없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앞으로 이제 손보조 관건은 한 3가지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연말에 배당을 과연 얼마 줄 것인가. 두 번째는 이제 실손율은 어떻게 될 것인지. 세 번째는 이제 IFRS 17 이렇게 될 것 같고요. 먼저 배당부터 보면요, 여전히 삼성화재가 이제 보험주 중에서 배당 수익률은 높습니다. 보통주는 6%, 우선주는 7.8%까지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DB 손보도 5.9, 현대해상도 5.5니까 사실 DB 현대도 나쁘진 않습니다. 그래서 배당 수익률 자체에 좀 더 이제 목표가 있으신 분들은 삼성화재 우선주를 가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보통주 안에서 비교하면은 삼성이나 DB, 현대나 큰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차라리 삼성화재보다는 DB 손보나 현대해상이 더 낫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내년 실손 보험료를 얼마나 올릴지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업계와 금융당국이 협의를 시작을 했고요. 결론이 아마 이제 빠르면 이번 달, 이제 늦으면은 다음 달에 나올 것 같습니다. 어떻게 나올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뭐 여러 가지 변수도 많고요. 근데 업계에서는 이제 15% 이상 올려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10% 이상 올리면은 나쁘지 않은 결과다. 손보조의 호재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IFRS 17은 이제 여전히 뭐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이제 17 기준 재무제표를 내년 초부터 작성을 시작하기는 하는데요. 그게 시장에 공개가 될지 안 될지는 미지수고 지금으로서는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내년 중순이나 아니면 하반기 정도는 돼야지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하지만 뭐 이제 LAT나 이제 다른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하면 여전히 손해보험이 우위에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밸류에이션까지 감안을 했을 때 보험주 중에서는 여전히 현대해상이 가장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 모닝 미팅 마칩니다.